안녕하세요. 교육평론가 이범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시하는 관문이 뭘까? 그렇죠? 사실 제가 보기엔 입시보다 중요한 게 결혼인데, 그렇죠?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게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고 해서 이걸 제외한다면 뭐 당연히 이제 대학 가는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입시 교육이 문제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대학 입시를 그렇게 솔직하게 다 내막까지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 키울 때는 대학 입시 좀 신경 쓰다가 졸업하고 나면 이제 다 잊어버리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입시에 비춰본 우리 교육, 대학 입시라는 이 틀 또는 이 렌즈로 비춰봤을 때 우리 교육이 이제 어떤 모습이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또 뭐 때문에 뭘 못 바꾸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대목으로 제가 창의적 교육이 뭐냐, 사람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 통계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피사라고 해서 OECD에서 회원국가들과 이제 또 회원국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하는 나라들 한 40-50개국 정도 3년에 한 번씩 고일 대상으로 세 과목 학력 비교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학, 읽기, 이제 독해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학, 이 세 과목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최상위권인 나라가 이제 핀란드가 있고요. 또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정답을 제일 잘 맞추는 애들은 어느 나라 애들이냐? 세 나라입니다. 한국, 일본, 핀란드. 핀란드 교육이 유명해진 것도 사실은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거고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이제 정답을 빨리 맞추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팀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팀스라는 평가는 이제 중2 대상으로 하는데요. 하필이면 중2입니다. 그 누구도 무서워한다는 그 중2. 전 세계 중2를 대상으로 이제 어떤 그 질문을 하냐면 설문조사예요. 수학에 대한 흥미도, 과학에 대한 흥미도, 이게 무슨 소리냐?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너 수학 공부가 재밌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중2 중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8%, 9% 정도 나옵니다. 이게 조사 대상 국가가 한 40여 개국 되는데요. 끝에서 한 3등, 4등 정도 하는. 자,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너 과학 공부가 재밌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중2 중엔 대략 한 10% 남짓입니다. 이건 진짜 조사 대상 국가가 한 30개국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이제 정답을 빨리 맞추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겠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죽도록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공부할까?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날까 봐.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의 이제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도 학교에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비율, 이거 꼴찌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뭘 가르치길래 우리보다 더 재미있는 공부를 하느냐, 그렇죠?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어차피 헷갈리실 테니까 시험 문제를 간단히 보죠. 자, 이건 영국의 중학교 졸업 자격 시험, 과학 시험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비닐끈들을 배부한 뒤에 팀을 구성하여 비닐끈들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기획하고 실행한 뒤에 보고서를 써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내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부터 하느냐? 팀부터 만듭니다. 즉 실험조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들끼리 3명 또는 5명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을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회의를 한답니다. 왜? 이 실험은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면 미리 외워놨다가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물론 실험 장비는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을 써도 좋다. 그러나 실험 절차 같은 것은 미리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니야 저렇게 실험하는 게 더 좋겠어 해서 나름 회의를 해서 실험을 설계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래프도 그리고 표도 그려가지고 6시까지 내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교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야, 그 굉장히 평범한 실험을 했네. 그러나 나름대로 과학적 원리 원칙에 잘 맞게 했어요. A를 줍니다. 근데 얘는 야, 이거 진짜 보도
보도 듣도 못하는 진짜 희한한 방법을 할까? 근데 나름대로 또 과학적 원리 원칙에 잘 맞게 했단 말이에요. 얘도 A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새롭게 창의적으로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창의적일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새로운 걸 해봐도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게 되면 A를 주겠다. 좋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에는 대학 입시에 객관식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다 뒤져봤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에는 대학 입시에 객관식이 한 문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시험 100% 논술형입니다. 과학시험, 국어시험, 역사시험 100% 논술형이에요. 프랑스는 특이하게도 철학이 공통필수 과목인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철학이 이런 공통필수인 나라는 실제로 프랑스 외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기출문제가 단순해요. 한 줄짜리 여기 나오죠. 진리는 경험을 통해 확증될 수 있는가. 밑에 두 줄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우리는 욕망을 해방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이게 프랑스의 18살짜리가 3시간 동안 써야 되는 글의 제목입니다. 독일은 아비투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 입시 제도는요, 미국 빼고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복잡한 건 사실 미국을 어설프게 따라가다가 굉장히 복잡해진 건데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 하겠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도 안 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그런 대학 입시, 대입 시험 그것만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갑니다. 독일은 내신 성적에다가 더해서 주정부에서 치르는 논술형 입시가 있어요. 논술형 입시를 몇댓 과목을 또 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하고 대입 시험 성적을 더해요. 그걸로 이제 대학을 합니다. 스웨덴이 재밌는데 스웨덴은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소시적에 놀아가지고 내신이 좀 안 좋아. 나는 실력은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학생 개인이 신청해서 논술형 국가고시 대입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은 대입시험을 누구나 보는 게 아니라 원하는 학생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 성적으로 내신 성적을 대체해 줍니다. 상당히 단순하죠?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독일은 이제 내신 한 8과목에 더해서 이제 논술형 입시를 한 너댓 과목 보는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수학시험인데도 자신의 의견을 쓰라.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밑에 있는 건 이제 문학시험인데 수업을 통해 함께 접한 소설. 이게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있죠? 이 영화에 원작 소설이 있대요. 원작 소설을 같이 봤대요. 이거를 이제 읽고 이 배경보다 5년이 지났다고 가정하여 작중인물 A의 입장에서 B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라. 되게 황당한 느낌이 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조선시대 과거시험 이렇게 봤어요. 자, 과거시험 기출문제예요. 하늘의 변화는 어떠한 이치에 따르는가. 야, 이건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인 느낌이 들죠. 좀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훨씬 구체적인 문제들도 나옵니다. 공납을 장차 토산품 대신 쌀로 바꾸어내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논하라. 실제로 나중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제도 시행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출제 제도 정답이 정확하게 없는 겁니다. 지금. 자, 중종태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즘 일본인들이 울릉도 주변 우리 백성들을 어로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입장을 설명해도 들을 생각이 없다. 얘들 말을 안 듣는다. 얘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무슨 관계가 꼬였는데 이걸 강경책을 써야 되냐, 화친을 해야 되냐, 나라의 인재를 더 원활하게 등용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하면 되겠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한국은 옛날부터 원래 주입식이야. 그랬어요? 그렇죠. 주입식이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왜?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자를 배워야 되는데 한자가 굉장히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지간한 선비 노릇하려면 만자 이상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주입식으로 배워야 되니까 글자 배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게 주입식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서삼경 이런 거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입식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언제부터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아니에요.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 근대 교육이 재수업계도 우리 식민지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면 조선 사람, 그땐 조선이라고 했겠죠. 조선 사람들이 뭐 좀 배웠답시고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아이디어나 자기의 논리 이런 거 막 펼쳐나가면 여러분 일본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한 세력 자체가 약간 좀 군국주의적 색채가 강한 이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는 일본 본토도 그랬어요. 일본 본토도 그랬는데 이제 식민지니까 우리는 더 심했던 거죠. 뭐만 가르치냐? 정답이 이미 존재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뭐만 물어보냐? 정답이 이미 존재하는 것만 물어봐요.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 나름 가지고 있었던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이게 퇴색해버리고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배운 이렇게 뭐랄까 정답이 이미 존재하는 것만 물어보는 이런 식의 교육을 우리가 한 100년 동안 사실 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본 전 세계 대학 입시 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대학 입시가 스웨덴의 대학 입시입니다. 스웨덴은 이 국어 문제예요. 기출 문제인데 파편에 대한 사회보다 하나로 뭉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젊은이들 대상으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총리에게 보낼 서한문을 작성하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왜 자신의 프로젝트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논하라. 이쯤 되면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학 입시 국어 시험장에 내가 딱 앉아있는데 문제지를 나와주는데 너 돈을 한번 팍 써볼 만한 멋진 사업 아이템 가지고 사업 기획서를 써보라는 겁니다. 18살짜리한테. 대단한 거죠. 스웨덴 평균 학력이 그렇게 높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바로 옆에 있는 핀란드가 평균 학력이 매우 높은 그런 나라인데 스웨덴은 한 50개국 조사하면 한 20등 정도 해요. 학력은 한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실제 전 세계 창의력 지표 있죠. 창의력 지표를 보면 스웨덴이 거의 1등을 합니다. 야, 핀란드가 학력이 높은 거는 주입식 교육을 해서 그래.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핀란드 교육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스웨덴 사람들이 보기엔 야, 쟤들 주입식 교육해서 학력이 높은 거지. 야, 요즘 정답이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그렇죠. 요즘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 창의력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대학 입시도 이제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진리를 깨닫죠. 정답은 문제집 뒤에 다 나와 있다. 정답이란 게 있는데 그거를 영영 죽겠지 막 야구르게 뒤에 막 숨겨놔. 심지어 엄마가 막 그거 찢어가지고 혼자 관리하고 있어. 어떻게든 빨리 그걸 맞춰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평론가라고 돼 있고 무슨 직업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컨설턴트는 아닌데 봉사활동 삼아 상담을 합니다. 봉사활동 삼아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시 입시철 이런 때가 되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좀 봐달라고. 제가 대필업자 아니에요. 저 돈 받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뭐 제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좀 넌 이렇게 좀 고쳐 쓰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는 있죠. 근데 보면 아이들의 글의 수준이 매우 심각합니다. 글쓰기란 게 참 중요한데 글을 제대로 써본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잘 못 쓴다는 건 무슨 소리냐? 자기 생각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답이 존재하는 것만 물어보는 교육을 한 12년 시키고 아까 우리가 스웨덴의 사례도 봤습니다만 다른 선진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교육을 한 12년 하면 이 12년간의 교육의 결과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겠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 교육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시아 교육이 전체적으로 정답이 있는 것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일본이 딱 그렇습니다. 중국 대학 입시도 장문이 하나 있긴 있어요. 중국 대학 입시.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과목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또 아시아의 큰 나라가 또 뭐 있죠? 인도 있죠? 인도는 오지선다도 아니고 사지선다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민지 시대 때 또는 아주 권위주의 하에서 이제 근대 교육이 발달한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또 아시아 교육이 가진 특징이 상대평가 또는 석차를 매기는 나라는 다 아시아에 있어요. 서구 선진국에는 어디를 봐도 상대평가 또는 석차를 매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 성적표를 보면 A, B, C, D 이것만 나오든가 아니면 점수만 나옵니다. 몇 점 만점에 몇 점. 끝.
가끔 평균점이 몇 점이라는 것 정도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지만 우리처럼 우리는 어떻죠?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이나 다 쭉 줄을 세운 다음에 요즘 그렇습니다. 맨 위에 4%까지 1등급. 그다음에 이제 상위 11%까지 2등급, 상위 23%까지 3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주죠. 그리고 또 요즘 수능 성적표에 보면 원점수가 안 나와요. 원점수가 안 나옵니다. 표준 점수라는 게 나옵니다. 표준 점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네가 얼마나 높냐 낮냐를 보여주는 점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수능도 완벽한 상대평가고 고등학교 내신도 지금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사실 상대평가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보면 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안 그런 나라도 있어요. 안 그런 나라도 있지만 하여튼 상대평가하거나 석차 매기는 나라는 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하고 바로 앞에 동료들하고 경쟁시키는 이런 그 교육은 사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왜 상대평가를 안 할까? 일단 교육의 다양성을 줘야 합니다. 왜? 야, 물리 선택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래. 그럼 내가 걔네들을 하고 껴가지고 그 사이에서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그럼 내가 석차에서 밀려서 7등급, 8등급, 9등급 받으면 나 끝장인데? 그럼 나의 합리적 선택은 뭡니까? 물리를 안 하는 겁니다. 다른 과목을 하는 거예요. 또 사회과목 중에 학생들이 선택률이 제일 낮은 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경제예요. 요즘은 법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제 경영 계열이 제일 그 인기학과거든요. 문과 쪽에서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사회 중에서도 경제를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야, 경제 선택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걔들하고 껴가지고 석치로 경제하면 너무 불리하니까 딴 과목 해야지. 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평가로는 다양한 교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선택권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교권 침해죠. 평가권은 교수나 교사의 전문적 권리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요즘 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대. 내가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100명을 내가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내 기준으로 보니까 35명한테 A를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대학 당국에서 30%까지만 A를 주라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상대평가죠. 그러면 아니 내가 이 과목 내가 직접 가르쳤고 내가 제일 전문가인데, 아니 도대체 대학 당국이 뭐라고 나보고 30%만 A를 주라는 거야. 일종의 교권 침해죠. 그래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과열 경쟁을 유도한다. 자, 특히 수능도 상대평가고 내신도 상대평가지만 그 느끼게 되는 경쟁의 강도는 사실 내신이 더 심하죠. 왜? 몇 명 안 되잖아요. 경쟁하는 단위가. 수능은 그래도 이제 몇만 몇십만의 경쟁인데, 이 내신은 뭐 우리 학교 아직도 여고의 이과반의 경우에는 한 반인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몇 명 되면 한 30명이라고 보면 1등급 몇 명이냐? 4%니까 1.2명이에요. 1명입니다. 2등급도 몇 명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십 명, 많아봤자 한 100여 명, 이 정도의 경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분이 지금 중간고사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짝꿍인데 짝꿍이 내 자녀하고 좀 성적이 비슷하네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분한테 옆에 있는 짝꿍을 도와주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외면하라고 하시겠어요? 이미 애를 고등학교에 보내보신 분들은 외면하라고 답하시는군요. 그렇죠. 얘 도와줬다가 얘가 올라가면 제로섬 경쟁이잖아요. 누가 올라가면 누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누가 내려가면 또 누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평가에도 물론 이제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평가는 경쟁의 정도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이제 학교 졸업해서 회사 같은 데 취업해서 일을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같은 부서의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사장님이 옆에 있는 동료를 도와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동료 그냥 외면하고 네 일만 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100% 도와주라고 그럽니다. 왜? 경쟁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회사 조직이 다른 회사 조직과 경쟁하는 건데, 그럼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오히려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뭐 옆에 사람 안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되죠. 서로 잘 도움을 주고받고 다른 부서하고도 잘 협조하고 협력이 잘 돼야 우리 조직 전체의 경쟁력은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 선진국에 사실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다 절대평가죠. 등급만 주든가 A, B, C, D 이런 것만 주든가 아니면 점수만 줍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대학 입시의 큰 흐름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겠는데,
약간 복잡한 편인데요. 왜 서구 나라들의 고등학교에서는 객관식 문제를 풀지 않을까? 유럽하고 미국이 굉장히 달라요. 유럽은 대학 입시가 그냥 논술형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맛을 봤죠? 그러니까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죠.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답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객관식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객관식은 찍어서 맞출 수도 있지 않냐. 야, 논술형으로 서술형으로 써야 중간에 뭐 실수해서 틀려도 부분 점수를 주는 게 이게 공정한 거 아니냐.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논술형 문제 중에 상당수는 네 생각을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생각이나 네 아이디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대입 시험을 준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뭐 책 읽고 토론하고 막 글 쓰고 하는데 그게 입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시 교육하면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은 뭐 열심히 책 읽고 토론하고 뭐 글 쓰는데 그게 입시 교육이에요. 우리하고 얼핏 비슷해 보이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객관식 대입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SAT라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가끔 문제출 사건으로 나오는 오지선다입니다. 또 SAT 말고 ACT라는 시험도 요즘 미국에서 많이 보는데 다 오지선다 시험이에요. 야, 그럼 오지선다 시험이니까 우리나라 교육하고 비슷한 거겠네. 근데 막상 미국에 날아가서 미국 고등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전혀 의류가 다릅니다. 대학 입시 문제집을 학교에서 풀어줄 것 같죠? 미국은 절대로 안 풀어줘요. 근데 왜 안 풀어주지? 가만히 보면 안 풀어주는 게 아니라 못 풀어주는 거예요. 왜? 미국 대학 입시, 즉 SAT나 ACT는 1년에 여러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 토익이나 토플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SAT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20가지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과목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시험 보고 있나 실태를 조사해 보면 선생님 누구누구는요 그 과목 시험 작년에 미리 봤대요 막 그럽니다. 아니, 한 2년 전에 봐도 돼요. 뭐 지난달에 봤대요 하는 애 뭐 아직 안 봤는데 다음 달에 볼 거예요 뭐 이런 애 뭐 지난달에 봤는데 배 아파서 그때 잘 못 봐가지고 다다음 달에 또 볼 거예요 뭐 이런 애. 그럼 학교에서 문제집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못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학 대입 시험은 한국과는 달리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공교육과 분리돼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 틈을 타서 한국식 학원이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한국 교육이 역시 우수하니까 요즘 한국 학원이 미국에서도 돈 벌지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내막은 아니 어지간한 대학 가려면 그 SAT 시험 성적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학교에서 그 시험 준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아주 독특한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식 학원이 미국에서 돈을 벌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도 화끈하게 유럽식으로 하든가 미국식으로 해보자. 그럼 유럽식으로 하든 미국식으로 하든 다 고등학교에서는 객관식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미국처럼 수능 시험을 공교육으로부터 독립시키자. 수능 여러 번 보고 못 보면 또 볼 수도 있게 하고 막 그러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왜냐? 그러면 수능 사교육이 엄청 폭발할 겁니다. 학교에서 문제집을 안 풀어주는 거니까 이제. 또 우리도 유럽처럼 논술형 시험을 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논술고사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과목이 좀 애매한 문제들이 많은데 유럽의 논술형 시험은 이제 과목별입니다. 국어인데 다 논술형, 뭐 수학인데 다 논술형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수능을 유럽처럼 다 논술형으로 바꾸자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폭발할 겁니다. 야, 대학 입시가 논술형으로 바뀐대 라는 순간 엄마들이 다 애를 학원에 보낼 거예요. 왜? 객관식보다는 논술형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체감하기 좀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고 야, 그래도 그런 거 논술형 시험 이런 거 준비하려면 좀 학생 개개인별로 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 못 해줄 걸. 그러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학원으로 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화끈하게 미국식 대입 시험도 채택을 못 하고요. 유럽식 대입 시험도 채택을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육주책으로 야, 이도 저도 도대체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현상 유지를 하면서 수능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자. 수능 그 객관식 답찾기 이게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수능 비중을 좀 낮춰보자. 이런 대안으로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수능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수시를 계속 확대하고 정시를 축소하는. 수능으로 주로 가는 게 정시죠. 이제 정시 비율이, 그러니까 수시 비율이 노무현 정부 때 한 30% 정도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되자 수시 비율이 한 50%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되자 수시 비율이 70%를 넘어가요. 요즘은 수시 정시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수시가 더 많고 정시, 즉 수능으로 가는 전형은 지금 한 30% 남짓 또는 그 이하로 지금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진보고 보수로 떠나서 야 우리가 화끈하게 미국식도 유럽식도 못 가겠으니까 사교육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현상 유지하면서 수능 비중을 좀 줄여보자. 물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나름 문제가 또 생깁니다. 수시가 많아지면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때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또 수능 영향력을 낮추려고. 아니 수능은 정시에 영향을 주는 거라며 정시를 수능으로 뽑는 거라며 근데 수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그래서 너 지금 수시 무슨 전형으로 조건부 합격이야? 최종 합격하려면 네가 수능에서 몇 과목 이상에서 몇 등급 이상 받아야 돼.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걸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이걸 좀 줄여보려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걸 좀 계속 줄여라, 좀 폐지해라 대학에 계속 요구해와서 이게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 이제 수능 절대평가. 절대평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급제가 있고 점수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340점 만점의 시험. 점수만 나왔어요, 그냥. 절대평가입니다. 수능도 점수만 나왔던 시절에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수, 이게 이제 원점수인데 원점수는 요즘 수능 성적표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 점수라는 거하고 석차 등급이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적히는데 이건 다 상대평가죠.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지만 점수제 절대평가일 수도 있고 상대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절대평가는 절대평가인데 점수제가 아니라 등급만 주는 거예요.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만 주는, 등급만 주는 겁니다. 자, 어디서 시작했죠? 한국사. 국사가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공통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는 소리가 많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한국사를 다시 공통 필수로 이제 복원하면서 근데 이게 또 나름 부담스러운 과목이니까 그냥 등급제 절대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제 절대평가된 게 영어죠. 영어, 수능 영어. 바로 이제 이번에 보는 수능 시험부터 등급만 나옵니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 그래서 이제 지금 새 정부에서도 등급제 절대평가를 더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대평가는 무한 경쟁이니까 제로섬 경쟁이니까 경쟁자가 5시간 자면 난 4시간 자야 되고 경쟁자가 4시간 자면 난 3시간 자야 되고 근데 석차를 무조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절대평가를 등급제로 하면 어쨌든 난 90점만 넘으면 그냥 1등급이에요. 그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에 미치는,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어떤 이 수능의 영향력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 즉 수능으로 가는 걸 점점 줄이고 수시를 늘려왔는데 수시는 나름대로 문제가 없었냐? 또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됐죠.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이른바 학종. 들어보셨죠?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이제 처음 도입할 땐 입학사정관제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제도입니다. 원천이. 미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대입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미국에서 대학 가려면요, 일단 내신 성적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대학 입시, 즉 SAT나 ACT는 학교에서 풀어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별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 성적표 받아가지고 그거 제출해야 됩니다. 또 꽤 공부 잘한다 싶은 학생들은 어지간한 명문대 지원하려면 AP라는 또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비교과라고 부르는 거 있죠? 비교과. 교과 활동 이외. 영어로 extracurricular activities라고 하는데 이제 교과 활동 이외에 이제 다양한 뭐 봉사 활동이나 무슨 동아리 활동, 학생 활동 뭐 등등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탔네 등등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또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기소개서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간단히 에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써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동시에 준비해야 돼요. 미국이 전 세계 대학 입시 제도 중에 가장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요구하는 이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학사정 문제가 원조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은 대학 입시 시험이 굉장히 단순해요. 대학 입시가. 근데 이 미국, 우리나라 그 대학 교수님들이나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연수하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대입 제도를 가지고 이제 뭘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점점 입학사정관제, 요즘 들어서 이제 이름을 학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점점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냐. 거기서 이제 워낙 부담도 심하고 불공정한 요인들이 많이 부각된단 말이에요. 야, 누가 자기소개서 100만 원 주고 뭐 컨설팅해서 썼대더라.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다는 얘기를 자기가 직접 옆에서 들으면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지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불공정함이 체감이 되는 정도가 커요. 이거.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야, 누가 무슨 누구한테 300만 원 주고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소논문을 써가지고 논문 경시대에서 우리 학교에 입상을 했대. 그래서 학생부에 적어줬대. 이런 얘기를 막 옆에서 바로 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니까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체감되는 불공정성이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우리가 또 손을 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학종, 즉 입학사정관제가 긍정적 측면이 많죠. 사실 이게 일반고가 불리하냐 유리하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도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어서 나름대로 많이 들여다봤는데 일반고가 불리하다고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학종은 금수저 전형이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통계를 놓고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흑수저 전형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학종은 금수저 전형도 아니고 흑수저 전형도 아니고 특목고 자사고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일반고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 이제 대충 그렇게 봅니다. 물론 자세하게 보면 이것도 또 비판적으로 볼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학종의 긍정적 측면으로서 제일 우리가 심각하게 제일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학교 교육에 뭔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학생부를 잘 보면 교과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과 특기사항에 교사가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적어주려면 옛날처럼 그냥 때 되면 종치면 수업 책 들고 들어가서 그냥 수업하는 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틀에 박힌 평범한 수업을 계속해서는 사실 교과 특기사항 이런데 적어줄 요소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학종 때문에 자기가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고 수업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더 써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됐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학종이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죠. 반면 부정적 요소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학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 학생 활동, 독서, 봉사 등등 별의별 걸 같이 보는 건데 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답해보세요. 교과하고 비교과 중에 어느 쪽이 부모의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까? 그렇죠. 물론 교과 성적에도 부모 영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하지만 교과는 그래도 학교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수업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비교과는 알게 모르게 성장 환경이나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또 실제로 부모가 직접 사교육을 동원할 수도 있고 이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실증 연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일반 학부모한테 물어보나 심지어 교육학자들한테 물어봐도 교과와 비교과 중에 어느 쪽이 부모 영향이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비교과라고 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공정 요인 이런 것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거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여러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니까 부담도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불공정 요인을 좀 축소해야 되고 금지하거나 축소를 해야 되고 또 교과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높여야 되고 비교과 비중을 좀 낮추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종에 긍정적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수업에 대해서 교사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새로운 수업, 새로운 평가를 좀 고민하게 된다는 건 좋은 일인데 그걸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화끈하게 미국식 제도 또는 유럽식 제도를 채택할 수가 없어요. 왜? 어느 대학 가는지가 워낙 중요한 나라고
이 대학 서열에서 한 칸이라도 높은 대학 가는 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 칸 높이기 위해서 사교육을 엄청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 전통과 문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화끈하게 미국식 또는 유럽식 대입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렵고 수능도 고쳐 써야 되고 학종도 고쳐 써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서글픈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창의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뿌리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미있는 그래프입니다. OECD에서 조사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나 통계입니다. 뚫고 나가려는 나라가 있죠? 한국입니다. 아니, 짐작 못하셨어요? 한국 학생들 평균 공부 시간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아까 우리가 봤었습니다. 학력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가 전 세계에 3나라 있는데 한국, 일본, 핀란드거든요. 일본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핀란드가 밑에서 3번째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핀란드가 학력 수준이 비슷한데 우리나라만 유독 애들이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보라색 부분 있죠? 왼쪽에. 푸른색 내지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게 정규 수업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길어요. 얼마나 기냐면 그 핀란드 애들의 모든 종류의 공부 시간을 더한 것보다 더 길어요. 정규 수업만 해도. 근데 주의하실 거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은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짧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보셨죠? 요즘 초등학교에 뭐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해서 뭐 엄청 어려운 수학도 하고 막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옛날보다 배워야 될 분량 훨씬 늘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초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양도 많아졌는데 수업 시간은 OECD에서 제일 짧아요. 서구 선진국에 가보면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한 오후 2시 내지 3시 사이에 그냥 나란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지나치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분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난이도 낮추고 좀 교육 분량을 줄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늘려서 학교에서 하자는 대로만 차근차근 해도 어지간히 따라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고등학교는 상황이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제일 길어요. 정규 수업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진한 자주색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충 수업 이런 건데 보충 수업 시간도 세계에서 제일 깁니다. 끝에서 두 번째 약간 뭐 살구색 비슷하게 보이는 요 색깔이 영어로 out of school class거든요. out of school class 있으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교육이겠죠. 수업은 수업인데 학교 밖에서 봐도 당연히 사교육이죠. 또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뭐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이에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퍼런 게 혼자서 이것저것 챙겨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런 것도 1등입니다. 종합해 보면 한국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종합 1등일 뿐만 아니라 종목별로도 대부분 1등을 해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여기 희어멀건한 부분 있죠, 여기.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꼴찌입니다. 바로 밑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꽤 짧거든요. 근데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2배 가까운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도대체 얘네들 숙제는 뭐야? 자, 우리가 여러분 다 초중고 3번 국사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3번 배우셨습니다. 임진왜란 3번 배우셨는데 난중일기를 일부라도 읽어본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분 드셨습니다. 이게 그리 낮은 비율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모 도에서 교장연수회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한 100분쯤 앉아있는데 이게 생각나서 손 들어버렸더니 100명 중에 6명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사교육이 다 뭐냐? 그냥 4글자만 외운 겁니다. 뭘 외웠겠어요? 난중일기. 그걸 들여다보고 야, 이순신이 그때 그랬네. 이건 우리나라 국사교육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4글자 외우면 되지.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실제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임진왜란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학교 숙제가 뭘 것 같습니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숙제가 난중일기를 읽어와라 내지는 난중일기를 읽고 에세이를 써와라예요. 물론 미국도 주입식 수업도 꽤 하지만 상당 시간을 들여서 읽은 거 써온 거 발표해야 됩니다.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숙제가 대부분 리딩, 라이팅, 탐구 활동, 그러니까 쓰기, 읽기, 뭐
탐구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교육하면 좋겠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전문 분야를 전공하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주로 사회적 능력, 언어적 능력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사실 오지선다 국어시험 문제를 잘 맞춘다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또 글쓰기 같은 거 해야 이런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도 잘하고 일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 슬라이드를 풀어 쓴 게 글이고 글을 또 요약하면 이런 슬라이드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교육하면 되지 않느냐.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임진왜란 3번 배울 동안 난줄기도 읽고 토론도 하고 좀 그럼 좋지 않겠냐. 왜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사가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을 담당하게 될지 신학년 얼마 전에 알 것 같습니까? 일주일 전에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경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주일 전 알려주면서 수업 준비를 잘하라고 하면 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를테면 학교에 학년별 교육과정이라는 거 있거든요. 학년별 교육과정은 당연히 애들이 3월 2일 개학해서 오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3월 말쯤에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구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사가 자기 능력을 키우고 수업 준비도 하고 수업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까 기획하고 이럴 기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선택할 권한이 있나? 예를 들면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국정교과서 파문이 이제 있었죠. 근데 역사교과서 국정하는 게 좋아 말아 뭐 이런 이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그 뒷면을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는 계속 국정입니다. 그렇죠? 영어하고 예체능을 빼놓고는 초등학교는 다 국정이거든요. 그럼 전국의 교사들한테 똑같은 교과서를 나눠주고 창의적 수업을 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나라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곱셈을 가르쳐. 정부에서 이 지침만 줍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가르칠까? 원하는 교사는 쓸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또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자신 없으면 민간 출판사에서 만든 걸 채택해서 자기가 써도 됩니다. 그리고 대개 2달 반 내지 3달 정도 시간을 줘서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또 채택해서 사람도 채택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충실히 준비를 해라. 근데 우리는 겨우 교과서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안 주고 일주일 전에 알려주고 수업해라. 그러면서 창의적 교육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의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별의별 희한한 지금 굉장히 그 거창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분들한테 교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사들한테 아무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교사의 능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무슨 창의적 교육을 하겠다?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교무에서 한마디 하는데 몇 년 걸렸냐? 많은 분들이 10년 이상 걸렸다고 그럽니다. 학교 1년에 공무원이 몇 건 내려오냐? 통계마다 다른데 어떤 통계에면 6천 건 이상 내려온다. 어떤 통계에면 10,000건 넘게 내려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실로도 많이 가지만 교무실로 가서 교사 개개인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창의적 교육이니 뭐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니 이런 건 뭐 지표로는 열심히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되기가 구조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 미국의 교과목의 차이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는 대개 이게 보면 이상하게 선택이라고 쓰여 있긴 한데요. 선택권을 학생한테 안 주죠. 학교에서 집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다 개개인이 다 선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고교학점제 한다고 그러죠. 미국이나 유럽, 서구 선진국들은 다 학생들이 상당한 교과목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뭐 윤리도 듣고 경제도 듣고 화학도 듣고 지구과학도 듣는 겁니다. 내가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문화나 지리 과목도 많이 듣고 또 외국어도 더 많이 듣고. 그러니까 특목고가 거의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외국어를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특목고 역할을 하는 거니까. 외국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요약해 보면 우리 교육을 선진화시키자, 뭐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런 좀 거창한 큰 구호보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학생들과 교사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교사가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최소한 고를 수 있는 권리, 자기 나름의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알려줘서 그런 권리,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배울지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이 개개인들의, 학생 개인, 교사 개인들의 이 권리를 확대시키는 이런 방향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더구나 이 대학 입시 압력이 큰 나라에서 창의적 교육이란 게 꽃피우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